공부만 잘하면 뭐해? 넌 이 집 식모야. 주제 파악 좀 해. 제삿날 큰형님이 미애의 머리채를 휘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전교 1등이었던 미애는 가난으로 인해 꿈을 접고서 10년 동안 시댁에서 종처럼 살았지만 돌아온 건 짐승만도 못한 대우였습니다. 재산까지 통째로 뺏긴 미애는 큰형님의 계략에 휘말려 어린 딸과 함께 엄동설안에 잠옷 바람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저 너무 무서워요. 벌벌 떠는 어린 딸을 품에 안은 미애의 눈에는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낡은 가방 속에는 시댁 식구들을 벌벌 떨게 할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모 취급받던 며느리의 인생을 뒤바꿀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푸른 새벽빛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외곽의 어느 전원주택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이지만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은 유난히 환했어요. 도마 위에 놓인 무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얇게 썰려 나갑니다. 막내 며느리 미애는 벌써 2시간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미애는 정성껏 끓인 흰죽을 작은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투병 중인 시아버지가 드실 음식이라 알갱이 하나하나 신경을 썼어요. 벌써 10년째 미애의 하루는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답니다. 미애는 잠시 손등으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냈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보니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지요. 고등학교 시절 미애는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던 이름난 수재였어요. 선생님들은 미애가 당연히 명문대에 가서 큰 인물이 될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가난은 미애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20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 시부모님을 모시는 삶을 선택했지요. 1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미애의 꿈은 지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거실 쪽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깍거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하던 집안의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집안 분위기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섰어요. 바로 큰 며느리 조윤정이었습니다. 윤정은 미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그 시절 부잣집 딸로 유명했지요. 미애보다 공부는 못했지만 집안의 재력 하나는 끝내주던 아이였어요. 미애는 반가운 마음에 젖은 손을 서둘러 앞치마에 닦으며 나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미애가 환하게 웃으며 윤정의 짐을 받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미애의 손이 닿기도 전에 몸을 휙 돌려 피했어요. 윤정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어머, 동서. 아직도 주방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집안에서 나는 이 퀴퀴한 냄새 좀 봐. 환기 안 시켜? 윤정은 코끝을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말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자존심을 긁는 가시가 가득했어요. 미애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아침 일찍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국 끓이느라 그랬어요. 어머님 깨시기 전에 얼른 환기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정은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며 미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미애의 거친 팔뚝을 손톱을 세워
꽉 쥐어버렸지요. 미애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신음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동서, 내가 올 때마다 말하지 않아? 일머리가 왜 그렇게 없어? 공부 좀 했다더니 살림하는 꼬락서니는 딱 식모 수준이네. 하기야 대학도 못 가고 일찍 시집온 처지에 뭘 배우겠어? 윤정의 낮은 속삭임이 미애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윤정은 고교 시절 미애의 실력에 늘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던 아이였어요. 이제는 남편의 재력과 큰 며느리라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요. 과거의 열등감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미애를 하대하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누르며 대답했어요.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그러자 윤정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윤정은 미애의 턱끝을 강하게 잡아올리며 쏘아붙였어요. 며느리? 웃기지 마. 무슨 자신감으로 이 집 며느리라는 거야? 몸으로 때우는 건 식모나 하는 짓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자, 미애야. 미애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바친 정성은 윤정에게 그저 식모질일 뿐이었지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서 있는 미애의 모습에 윤정은 승리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자 여사가 기지개를 켜며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 순간 윤정의 표정은 마법이라도 부린 듯 180도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독서를 내뱉던 입술에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미소가 걸렸지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찍 달려왔죠. 윤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싹싹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말자 여사는 큰 며느리의 손을 맞잡으며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오냐, 큰애야. 오느냐고 많이 피곤했을 텐데 고생 많았다. 우리 큰 며느리 얼굴 보니까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말자 여사의 시선은 구석에 서 있는 미애에게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애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어가는 식탁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지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미애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는 평생 그렇게 살라는 듯 비열한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애는 거칠어진 자신의 손마디를 앞치마 밑으로 숨겼습니다. 오늘따라 앞치마가 유난히 무겁고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뒤바뀐 운명 앞에서 미애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국을 퍼 나르는 일뿐이었답니다. 며칠 뒤 말자 여사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전원주택 넓은 거실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말자 여사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미애는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서 20명에 가까운 손님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각종 전까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없었지요. 미애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상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말자 여사의 시선은 오직 화려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윤정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윤정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 말자야, 내 큰 며느리 좀 봐. 어쩜 저렇게 귀티가 나니? 말도 마. 우리 큰애가 이번에 내 환갑 선물로 명품 백을 사왔잖아. 말자 여사는 윤정이 가져온 가방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윤정은 짐짓 쑥스러운 척하며 말자 여사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도 참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을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게 죄송해서 그렇죠. 그 가방 마음에 드시죠? 윤정의 말 한마디에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미애가 식기를 챙기며 조심스럽게 옆에 섰어요. 어머님, 식사 차려왔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미애의 인사에 말자 여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거기 두고 너는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와라. 애가 센스가 없어. 손님들이 오셨는데 과일 준비를 미리 안 해놓니? 미애는 무안한 마음에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윤정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동서가 원래 좀 느리잖아요. 제가 가서 도와줄까요? 내가 왜 가니? 귀한 손으로 저런 거친 일을 하게. 그냥 둬라. 말자 여사의 차별은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윤정이 젓가락으로 생선전을 한 점 집어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다. 내가 혈압도 높은데 간을 왜 이렇게 맞췄대? 말자 여사는 미애를 매섭게 노려보며 숟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너는 10년을 살림해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아버님 혈압 높은 거 빤히 알면서 이렇게 소금 범벅을 하면 어떡해? 미애는 억울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아까 간을 볼 때만 해도 싱겁다고 타박하셨던 어머니였으니까요. 미애가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싱겁다고 하셔서 소금을 조금 더 넣었는데 지금 어머니 말씀에 토다는 거니? 동서 반성해야지. 이건 너무 기름지잖아. 윤정이 중간에 말을 끊으며 미애를 몰아세웠습니다. 미애는 주방 구석에 서 있는 남편 희철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희철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당신 한마디만 좀 해줘요. 나 혼자 아침부터 고생한 거 알잖아요. 미애가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희철은 짜증스럽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알았으니까 좀 참아.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간 좀 잘 맞추지 그랬어. 남편의 방관에 미애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편이어야 할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자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그때 말자 여사가 미애를 향해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너 지금 숭늉 끓이고 있는 거니? 다 끓였으면 좀 내와라. 서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숭늉이나 가져와. 손님들 목 막히시겠다. 미애는 뜨거워진 눈시울을 훔치며 다시 주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밥 위에 갈비를 올려주며 한껏 애교를 부렸지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 입맛엔 제가 사온 전복이 제일이죠? 오냐. 역시 우리 큰애밖에 없다. 너는 우리 집 복덩이야. 주방 구석 미애는 펄펄 끓는 숭늉 냄비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이 숭늉처럼 뜨겁고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노골적인 차별과 멸시. 미애는 그저 자신의 거친 손을 앞치마에 꽉 쥐고 견뎌낼 뿐이었답니다. 윤정은 미애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고교 시절 범접할 수 없던 천재 미애가 자신의 눈치나 보며 숭늉을 나르는 꼴. 그것이야말로 윤정이 10년 넘게 꿈꿔왔던 완벽한 복수였으니까요. 미애의 순환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미애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더 큰 짐이 미애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거실에서 큰 며느리 윤정과 시어머니 말자 여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어쩌면 좋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미국에 몇 달 가시게 됐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 귀한 손주 녀석은 누가 봐준다니? 윤정은 기다렸다는 듯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곁눈질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애를 슬쩍 쳐다보았지요. 어린이집 끝나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말자 여사는 곧장 주방 쪽을 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미애야. 너 지금 들었지? 동서지간에 이럴 때 돕고 살아야지. 어머님, 저 지금도 아버님 병수발에 살림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미애가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오자 말자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왜 그렇게 말이 많니? 윤정이는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바쁘잖니. 애 하나 더 보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그냥 내 딸이랑 같이 놀게 하면 되잖아. 윤정은 이때다 싶어 미애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척했지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주말에는 꼭 데려갈게. 평일 오후에만 부탁 좀 할게. 응? 결국 미애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윤정의 아들인 준우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엄마인 윤정을 닮아 영악하고 기세등등한 아이였어요. 집에 오자마자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미애의 딸 서윤이를 사사건건 괴롭혔습니다. 아, 이거 내 거야. 내가 왜 만져? 저리 비켜. 준우가 서윤이가 아끼던 인형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윤이는 울먹이며 인형을 집으려 했지만 준우는 발로 인형을 짓밟아 버렸지요. 미애가 달려와 준우를 나무라자 준우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아줌마는 우리 집 식모라고. 식모 주제에 왜 나한테 참견이야.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에 미애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윤정이 평소에 집에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다녔는지 안 봐도 훤했지요. 참다 못한 미애가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준우가 서윤이를 너무 괴롭혀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윤정의 목소리는 태평하기만 했습니다. 어머, 동서.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리고 나 지금 출장 가는 중이라 바빠. 사소한 일로 전화하지 마. 출장이라던 윤정은 사실 친구들과 호텔 스파를 즐기러 가는 길이었지요. 주말이 되어도 윤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애가 친정어머니 생신을 맞아 모처럼 잡은 약속마저 가로막았어요. 동서, 나 이번 주말에 갑자기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혔어. 준우 좀 계속 봐줘야겠어. 형님, 저 오늘 친정엄마 생신이라 정말 가봐야 해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미애의 간곡한 말에도 윤정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이 밥 먹여주니? 나는 지금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어머니한테 물어봐. 어머니가 동서 친정 가는 게 중요한지, 우리 준우 봐주는 게 중요한지. 곁에서 듣고 있던 말자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예, 미애야.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큰애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놀러 갈 생각만 해? 당장 약속 취소하고 준우 밥이나 챙겨. 사돈생신은 내년에 챙겨도 되잖아. 미애는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못 간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는 미애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지요. 윤정은 미애의 그런 모습을 비웃으며 쇼핑백 가득 명품을 채우고 사생활을 즐겼습니다. 미애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자식 뒷바라지와 시부모 수발로 채워졌어요. 자신의 삶은커녕 딸 서윤이의 눈물조차 닦아줄 시간이 없는 비참한 나날이었습니다. 윤정의 뻔뻔함은 갈수록 극에 달했고 미애의 가슴 속에는 깊은 한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평화로운 전원주택의 오후를 깨뜨린 건 거실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찬거리를 다듬던 미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실로 뛰어나가 보니 TV를 보시던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쪽 팔다리를 떨며 입가가 눈에 띄게 돌아가 있었지요.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을 붙잡으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미애는 아버님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쏟았어요.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들려온 진단은 청천벽력 같은 뇌졸중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은 지켰지만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어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뿐이었지요.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던 미애 앞에 시어머니와 큰며느리 윤정이 나타났습니다. 말자 여사는 병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미애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내 인연, 내가 우리 영감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미애는 얼떨결에 맞은 뺨을 감싸 쥐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정성? 내가 짠 음식을 매일같이 먹이니까 혈압이 터진 거 아니냐? 말자 여사는 억지를 부리며 미애의 가슴을 퍽퍽 때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윤정은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서 음식간이 너무 세다고요. 공부만 잘했지 살림은 젬병이라니까요. 결국 이렇게 사고를 치네요. 윤정은 마치 잘 됐다는 듯 미애를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동서, 정말 실망이야. 아버님 건강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한 거야? 미애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의 혈압이 높았던 건 큰아들의 사업 자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셨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윤정은 그 화살을 모두 미애에게 돌려버렸습니다. 말자 여사는 윤정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어요. 그래, 큰애야. 내 말이 맞다. 이 집안에 망조가 든 게 다 전현 때문이야. 아버님 거동도 못하시게 됐다는데 간병비는 또 어떡하니? 그러자 윤정이 미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간병비 걱정 마세요. 동서가 집에서 아버님 전담해서 모시면 되죠.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되셨는데 당연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모셔야지. 동서, 자식 도리한다 생각하고 군말 말고 아버님 수발 들어. 알았어? 결국 전신마비가 온 시아버지의 독박 간병이 미애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몸을 뒤척여 드렸어요. 잠깐이라도 졸면 시어머니의 호통이 날아왔고 윤정은 가끔 들러 먼지를 닦으며 생색만 냈지요. 미애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애는 아버님의 기저귀가 떨어져 급히 병원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주차장 쪽을 가로지르던 미애는 익숙한 차 한 대를 발견했어요. 바로 큰형님 윤정의 외제차였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보이는 실루엣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정이 웬 젊은 남자와 엉겨붙어 진한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미애는 충격에 손에 든 검은 봉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란 윤정이 차 문을 열고 튀어나왔습니다. 내연남은 급히 차를 몰고 사라졌고 윤정은 도끼 서린 눈으로 미애를 노려봤어요. 너 방금 뭘 보고 있던 거야? 설마 다 봤니? 윤정은 미애의 멱살을 잡고 비상구 계단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님은 저렇게 사경을 헤매시는데. 미애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자 윤정은 오히려 미애의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잔소리야?
그냥 아는 동생 만난 거야. 너 어디 가서 허튼 소리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윤정은 미애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너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지 궁금하지? 내가 아버님 약 빼돌려서 팔아먹었다고 할 거야. 치매 증상 있는 아버님 꼬드겨서 재산 가로채려 했다고 하면 어머니가 누구 말을 믿으실까? 그리고 내 딸 서윤이. 걔 아직 어리지? 내 인맥동원해서 학부모들 사이에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뜨리는 거 순식간이야. 걔 학교생활 망가지는 꼴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해. 딸의 이름이 나오자 미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공포에 질린 미애의 표정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식모면 식모답게 입 닥치고 아버님 똥이나 치워.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윤정은 거칠게 미애를 뿌리치고는 당당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애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를 쓰러뜨렸다는 누명보다 윤정의 저 추악한 비밀이 더 무겁게 어깨를 눌러왔어요. 하지만 미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서윤이까지 망가질 거라는 사실을요. 어둠 속에서 미애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로 변해 있었고 미애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신 사이 집안의 공기는 더욱 살벌하게 변해갔습니다. 큰 며느리 윤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매일같이 시어머니 말자 여사의 곁에 붙어 아양을 떨며 무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극정성인 척 연기하며 노인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지요. 결국 윤정은 말자 여사를 설득해 시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땅과 지금 살고 있는 전원주택의 명의까지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윤정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앞에 앉아있는 말자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집이랑 땅 명의를 다 가져갔다면서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치료비랑 어머니 노후도 있는데 이렇게 다 넘겨주시면 어떡해요? 미애의 간곡한 외침에도 말자 여사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니? 큰애는 사업해서 이 집안을 더 크게 키우겠다는 거 아니냐? 너처럼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는 애랑은 차원이 다른 애야. 곁에서 지켜보던 윤정이 비웃음을 흘리며 미애를 훑어보았습니다. 동서, 명의가 누구면 어때? 어차피 이 집안 대들보는 우리 그이야. 대학도 못 나오고 배운 거 없는 내가 재산 관리에 대해 뭘 안다고 난리야? 미애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미애가 울먹이며 항의하자 말자 여사가 갑자기 찻잔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해라. 역시 근본은 못 속인다더니 딱 내 친정 수준이 나오는구나.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돈 욕심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너희 부모님이 대학도 못 보낼 정도로 무능하시니 너도 결국 돈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 친정 부모님까지 비하하는 시어머니의 독설에 미애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정성을 다 바친 10년의 세월이 무능한 친정이라는 말 한마디에 난도질 당했지요. 미애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거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 구석에서 미애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은 여전히 방관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윤정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요. 정말 여기서 끝인 걸까?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는 걸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미애의 눈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후한 신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미애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이미애 씨 되십니까? 저는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미애는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그의 정체는 시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부터 은밀하게 자산을 관리해온 비밀 조력자 박 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미애에게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기 직전에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풍파가 생기면 꼭 미애 씨에게 전해달라고요. 미애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 명의를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정황과 그녀가 내연남과 함께 회사 자금을 횡령해온 증거 자료들이었지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해둔 모든 재산의 관리권을 미애에게 위임한다는 공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큰 며느리의 욕심과 작은 며느리의 희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애 씨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집안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고 대신 날카로운 광채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당해온 수모와 멸시, 그리고 딸 서윤이의 눈물을 떠올렸지요. 미애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며 박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할게요. 이제 제가 다 되찾아올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뜻밖의 구원자, 그리고 반격의 열쇠. 미애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식모 취급하던 윤정과 자신을 버린 시어머님에게 가장 처절한 사이다 복수를 선물해주기로 말이지요. 그동안 짓밟혔던 미애의 머리가 이제는 복수를 위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던 시아버지가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누구에게나 기쁨은 아니었지요. 명의를 빼돌리고 사업을 확장하던 윤정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윤정은 병원 비상구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시어머니 말자 여사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깨어나시면 큰일 나요. 저 박 실장이란 사람 분명 아버님 부추겨서 서류 다 뒤집을 거예요. 박 실장이 그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 영감 비서 노릇을 한 게 몇 년인데. 말자 여사가 망설이자 윤정은 도끼 서린 눈을 빛내며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놓은 사업 투자들 어쩔 거예요? 아버님 깨어나서 다 회수하시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당장 박 실장 해고하세요. 그리고 미애 저 여우 같은 년도 집에서 내쫓아야 해요. 미애가 아버님 곁에서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냥 둬요? 욕심에 눈이 먼 말자 여사는 결국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박 실장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미애를 집에서 몰아내기 위한 추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윤정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더 큰 악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연남을 동원해 미애에게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윤정은 미애를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동서,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우리 화해의 의미로 차나 한잔하자. 미애는 의심스러웠지만 윤정의 태도가 너무나 정중했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윤정이 미리 매수한 내연남이 손님인 척 앉아 있었지요. 윤정이 화장실을 간 사이 낯선 남자가 미애의 테이블로 다가와 친한 척 말을 걸었습니다. 미애 씨,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호텔 있었을 때 정말 좋았는데. 미애는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남자는 미애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윤정과 말자 여사가 카페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니? 간병하라고 보냈더니 밖에서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워? 말자 여사의 고함에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미애에게 꽂혔습니다. 윤정은 미리 준비한 합성 사진들을 바닥에 뿌리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지요. 어머, 동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님은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시는데. 어머니, 보셨죠? 얘가 박 실장이랑 짜고 아버님 재산 빼돌리려고 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세상에 얼굴만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더니 순 불려우였네. 미애는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전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형님, 왜 이러세요? 하지만 남자는 미애와 연인 사이이냥 구구절절한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말자 여사는 미애의 뺨을 다시 한번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딸년도 데리고 당장 꺼져. 어머니, 제발요. 서윤이는 잘못 없잖아요. 이 밤중에 어디로 가라고요. 미애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윤정은 미애의 짐가방을 카페 밖 길가로 던져버렸습니다. 동서, 양심이 있어야지. 이 정도로 들켰으면 알아서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나가. 안 그러면 이 사진들 학교 게시판에 다 올릴 거니까. 윤정은 미애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입 닥치고 살라고. 한겨울밤 미애는 잠옷바람으로 쫓겨난 딸 서윤이를 품에 안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남편 희철은 전화기조차 꺼둔 채 나타나지 않았고 주머니에는 단돈 몇만 원도 없었지요. 서윤이는 덜덜 떨며 미애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무서워요. 울음을 참으며 딸을 다독이는 미애의 머릿속에는 박 실장의 연락처가 떠올랐습니다. 윤정과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애가 들고 나온 낡은 가방 속에는 박 실장이 전해준 결정적인 반격의 열쇠가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서윤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저 사람들, 지옥이 뭔지 꼭 보여줄게. 가로등 불빛 아래 선 미애의 눈빛은 더 이상 가련한 식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가장 독한 복수가 비로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한번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음식을 도맡았던 미애의 자리는 없었어요. 윤정이 부른 출장 뷔페 음식들이 제사상 위에 성의 없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났던 미애는 딸 서윤이의 손을 잡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윤정과 말자 여사는 미애를 보자마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윤정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미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미애.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안 나가. 너 같은 불륜녀가 끼어들 자리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말자 여사도 거들며 미애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 망할려나.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어디라고 나타나? 희철아, 너 저런 년 안 내쫓고 뭐하니?
내 마누라가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주방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남편 희철이 마지못해 미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제발 좀 가라. 나도 힘들어 죽겠어. 미애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형님, 이 서류들 보시죠. 형님이 아버님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은 내역들. 그리고 그 젊은 남자랑 호텔 드나든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여기 있어요. 윤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악을 쓰며 미애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요. 이게 어디서 가짜 서류를 가져와서 협박질이야. 너 오늘 죽어봐.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시아버지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지요. 박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환자복 차림의 시아버지가 한 걸음씩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듯 누워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에 윤정과 말자 여사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범아, 내가 어떻게... 아버님, 일어나신 거예요? 윤정이 가증스럽게 달려가 시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윤정의 손을 매정하게 쳐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병들기 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더러운 손 치워라. 내가 감히 누구의 제사상을 차리는 거냐? 내가 누워있는 동안 너희들이 미애한테 한 짓 내 귀로 다 들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서 있는 미애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미애야, 이리 온. 내 곁으로 와라. 미애가 눈물을 쏟으며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자 시아버지는 미애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오직 너만이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줬다. 내가 말은 못해도 가슴으로 다 느끼고 있었다. 내가 밤마다 내 손 잡고 울던 그 눈물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윤정과 말자 여사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조윤정, 내가 감히 내 집과 땅을 내 마음대로 빼돌려? 박 실장, 당장 이 사람들 다 끌어내. 이 집 명의는 이미 임의로 다 넘겨놨다. 말자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영감, 그래도 내가 당신 마누라인데 어떻게 전현한테 집을 줘요? 마누라? 자식들 돈 해준다고 나 모르게 모든 걸 다 빼돌린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해?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큰아들 희봉을 향해서도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제 마누라 하나 못 지키고 방관한 놈, 당장 짐 싸서 나가. 윤정은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악귀다. 미애가 본 그 남자랑 평생 도망이나 다녀라. 윤정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지요.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애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애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서윤이 데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제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게다. 미애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의 서름과 멸시가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지요. 뒤바뀐 운명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제 소리 듣던 미애의 지혜가 이제는 이 집안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미애의 마음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난 거실은 이제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박 실장은 품 안에서 태블릿 PC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어요. 윤정은 사색이 되어 박 실장의 손을 막으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서늘한 호령에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 실장,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게. 이 사람들이 내 눈과 귀를 어떻게 가렸는지. 박 실장이 화면을 터치하자 윤정이 내연남과 은밀하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호텔 로비에서 찍힌 선명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자 여사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로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윤정 씨, 당신이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내역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횡령입니다.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 완료했습니다. 윤정은 바들바들 떨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제가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말자 여사는 이미 윤정의 손을 뿌리친 뒤였지요. 그때 박 실장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난 제삿날 집 뒤편 창고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 미애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지요. 미애가 바닥에 쓰러져 빌고 있는데도 윤정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던 시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내 집에서 내 자식 같은 며느리를 짐승처럼 다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당장 경찰 불러. 당장?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윤정과 말자 여사는 서로를 탓하며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윤정은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미애 구박할 때 저보고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저만 나쁜 년 만드세요? 뭐라고? 내가 나를 꼬드겨서 명예 가져간 거 아니냐? 이 독사 같은 년아. 두 여자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품이 있던 큰 며느리와 위엄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미애는 그 처절한 몰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흘린 눈물이 저들의 추악한 싸움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박 실장이 부른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정은 횡령과 폭행 혐의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친정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윤정의 마지막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둘째 아들 희철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관만 하던 둘째 아들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말자 여사는 전원주택의 소유권이 미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제의 주인들이 오늘의 죄인이 되어 쫓겨나가는 광경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답니다. 텅 빈 거실에 미애와 시아버지 그리고 딸 서윤이만이 남았습니다. 박 실장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며 미애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악인들의 탐욕이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비로소 맑은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애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얼음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시아버님의 도움으로 시작된 복수는 이렇게 완벽하고 통쾌한 법적 단죄로 끝이 났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전원주택의 아침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윤정과 시어머니가 떠난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이 넘쳤지요.
미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갈하게 차려진 서류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곁에는 시아버지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인자한 미소로 미애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막내 며느아가야. 이 서류들은 이제 내 것이다. 내 남은 생과 이 집의 모든 관리권을 너에게 맡기마. 아버님, 제가 이렇게 큰 것을 받아도 될까요? 미애의 물음에 시아버지는 미애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흘린 땀방울에 비하면 이건 보상도 아니란다.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미애라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남편 희철이 들어왔습니다. 쫓겨난 지 며칠 만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희철은 미애의 눈치를 살폈어요. 당신 아직 화 많이 났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게. 미애는 그런 희철을 보며 담담하게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 서류였지요. 희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우리 서윤이는 어떡하고. 서윤이는 걱정 마세요. 방관만 하던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당당한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훨씬 행복할 테니까요. 미애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저 윤정 형님과 어머님의 관객이었죠. 이제 당신이라는 관객도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주세요. 희철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미애의 새로운 조력자 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지요. 박 실장은 미애에게 세련된 명함 한 장을 건네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미애 씨 고등학교 시절 전국을 주름잡던 그 총명함, 이제 다시 발휘하실 때가 되었어요. 미애의 입가에 10년 만에 진정한 자신감이 서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모 취급받으며 부엌대기로 살던 미애는 더 이상 없었지요. 미애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꿈을 포기했던 10년 전의 수제 미애가 당당하게 서 있었답니다. 딸 서윤이가 미애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꼭 공주님 같아요. 아니, 서윤아. 엄마는 공주님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직접 걸어갈 대장님이 될 거야. 시아버지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오며 미애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미애는 시아버지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주차된 차에 올랐지요. 박 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자 미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미애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맞이한 진정한 독립. 10년의 인고 끝에 얻어낸 이 값진 자유를 미애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미애의 엔진은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도로 위를 달리는 미애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뒤바뀌었던 운명을 스스로 되찾은 여자, 이미애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어디서 징그러운 가짜 팔을 내밀어 재수없게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여자가 핑크빛 샴페인을 노인의 머리 위로 들이부었습니다. 분홍색 술방울이 하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점퍼를 축축하게 적셨어요. 평생 동료를 구하려다 얻은 영광의 상처가 이들에겐 그저 오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겁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의수를 닦아냈고 그 모습을 본 딸은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사위는 핸드폰 도박 게임에만 몰두하며 낄낄거렸어요. 하지만 방 안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노인이 왜 굳이 수억 원짜리 첨단 의수를 벗어던지고 낡은 의수와 허름한 차림으로 상견례 자리에 왔는지를요. 잠시 후 샴페인에 젖은 노인이 핸드폰을 든 순간 방 안의 권력관계는 처참하게 뒤집어집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늦가을에 찬 바람이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오후였어요. 덜컹거리는 시내버스 엔진 소리가 차 안을 낮게 울리고 있었고 맨 뒷좌석에는 한 노인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 위로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점퍼를 걸치고 무릎 위에는 투박한 모양의 의수를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지요. 그 위로 끼워진 하얀 면장갑은 세월의 때가 타서 군데군데 거뭇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허름한 동네 어르신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 금융계의 거물로 불리는 분입니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VIP 자산운용을 일궈낸 한진우 의장이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빌딩들 중에는 진우의 손을 거쳐 세워지거나 그의 자본이 흐르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업계에서는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시장을 호령하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화려한 타이틀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왼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사람의 실제 팔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의수를 착용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낡은 의수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팔을 잃었을 때 처음 맞췄던 투박하고 딱딱해서 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물건이었죠. 진우는 거친 장갑 표면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금지옥 딸 정윤의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딸아이가 사랑한다는 남자의 집안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진우는 상대 집안이 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줄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과 배경을 다 떼어내고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화려한 의전 차량과 수행 비서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의장님, 정말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차라도 근처에 대기시킬까요? 비서실장의 걱정 섞인 물음에도 진우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VIP 의장이 아니라 정윤이 아비로 가는 걸세.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의수가 옆 좌석 손잡이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옆에 앉아있던 젊은 학생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우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하얀 장갑 낀 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진우의 마음속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하는 법이지.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자신의 철학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안내방송에서 목적지인 호텔 근처 정류장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노인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요. 정류장에 내려서자 멀리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5성급 호텔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찬바람은 진우의 얇은 점퍼 안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호텔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이 줄을 지어 서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지요. 그 화려함 속으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한진우 의장은 점퍼 소매에 묻은 흙먼지를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입어해진 옷자락은 아무리 털어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 해진 자국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모습 그대로가 필요하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팔을 앗아갔던 그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을 훈장처럼 두르고 그는 딸의 행복을 확인하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발을 뗐습니다. 흰 장갑을 꽉 쥐는 진우의 눈빛만큼은 점퍼의 보풀과는 다르게 여전히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을 담고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호텔 정문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훅 끼쳐왔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와 고급스러운 음악이 흐르는 로비에 들어섰지만 진우의 낡은 운동화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자꾸만 겉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의 차림새를 훑었지요. 하지만 진우는 허리를 꼿꼿이 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구부정하게, 조금 더 기운 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질 그 오만과 편견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윤아, 아빠가 간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이어야 할 텐데. 진우는 품 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인 프라이빗 다이닝 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국내 최고 자산운용사 의장의 화려한 위장 외출은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과연 그 방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진우의 투박한 의수와 낡은 점퍼가 가져올 파장은 아직 아무도 모른 채 호텔의 시계는 상견례 시간을 향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셨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한진우 의장의 낡은 운동화가 닿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지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호텔 보안 요원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진우를 향해 꽂혔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점퍼와 때 묻은 하얀 면장갑은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진우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예약된 연회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정장을 빼입은 젊은 직원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직원의 미간은 이미 불쾌하다는 듯 잔뜩 찌푸려져 있었지요. 어르신, 잠시만요. 여기는 투숙객과 귀빈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7층 연회장에 상견례 약속이 있어서요. 좀 늦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진우의 하얀 면장갑 낀 손을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어요. 마치 불결한 오염 물질이라도 본 것처럼 몸을 뒤로 쓱 빼더군요. 상견례요? 어르신, 장난치실 분위기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한정윤 씨 가족이라고 하면 확인이 될 겁니다. 이름 대셔도 소용없습니다. 행색을 좀 보세요. 다른 손님들 불쾌해하십니다. 직원은 진우가 엘리베이터에 손을 대기도 전에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한 진우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어요. 투박한 의수가 벽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직원은 사과는커녕 턱짓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정 들어가시겠다면 저기 뒤쪽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계단을 이용하세요. 짐짝 취급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내 발로 예약된 자리에 가겠다는데.
말씀 참 어렵게 하시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시든가 밑으로 내려가세요.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하얀 장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이 세상이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가치를 매긴다는 사실이 새삼 서글퍼졌지요. 그때 멀리서 구두 소리를 내며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진우의 딸 정윤이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정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들었어요. 직원은 정윤의 세련된 차림새를 보고는 잠시 주춤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 저기 손님. 이분이 정말 일행이신가요? 제 아버지예요. 지금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신 거죠? 아, 그게 아니라 행색이 너무 다른 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안내를. 정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직원을 쏘아붙였습니다. 안내요? 화물 엘리베이터로 가라는 게 안내인가요? 당장 사과하세요. 아니,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규칙을 따른 것뿐입니다. 죄송하게 됐네요. 직원의 사과에는 진심이라고는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윤의 뒤에 선 진우를 보며 딸은 멀쩡한데 아버지는 왜 저 모양일까 하는 눈빛을 보냈지요. 진우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윤아, 됐다. 나 때문에 너까지 기분 망칠 거 없다. 그냥 가자. 아빠, 속상하게 정말 왜 이러세요? 이 장갑은 또 뭐고 옷은 왜 이걸 입으셨어요? 아버지가 좀 서툴러서 그렇지. 괜찮다. 어서 가자. 사돈 되실 분들 기다리시겠다. 진우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자신을 밀쳐낸 직원의 무례함보다 앞으로 마주할 사돈댁의 시선이 더 걱정되었으니까요. 아빠,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저 직원이 밀치는 거 다 봤어요. 허허, 이 몸이 어디 쉽게 고장 나겠느냐. 걱정 마라. 오늘 중요한 날인데 아빠가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미안하구나. 그래도 오늘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진우는 정윤의 손을 꼭 쥐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어요. 정윤은 아버지의 구겨진 점퍼 깃을 세심하게 정리해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하얀 장갑 낀 의수를 점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의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저 직원이 무릎이라도 꿇었겠지. 하지만 그런 가식적인 존경은 진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옷차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문 앞에 서자 진우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문 너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딸이 선택한 남자의 부모님은 낡은 점퍼를 입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진우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정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들어가서 인사드려야지. 정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 쌍의 중년 부부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진우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 내려가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 진우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진우는 비굴하지 않게 그러나 아주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상대방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길건설의 박용태 사장과 그의 아내는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지요. 진우는 딸 정윤의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그들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용태는 진우의 낡은 점퍼와 구겨진 바지를 보며 이미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신성한 자리에 끼어들었다는 듯한 불쾌한 표정이었지요. 진우는 정중하게 첫 인사를 건네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면장갑을 만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갑 끝을 잡아당겨 천천히 왼손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낡고 투박한 세월의 때가 묻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수가 탁자 위로 툭 붉어져 나왔어요. 그 순간 박용태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의자 뒤로 몸을 한껏 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뭐야? 사람 팔이 아니잖아. 박용태 역시 마치 못 볼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안색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진우를 노골적으로 쏘아보았지요. 방금까지 유지하려던 형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사돈 될 사람이라더니 장애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박용태의 목소리는 방안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다친 게 무슨 훈장이라도 됩니까? 재수가 없으려니까 정말. 박용태는 옆에 놓여있던 두꺼운 가죽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라는 듯 진우의 앞접시 위로 거칠게 내던졌어요. 퍽 소리를 내며 떨어진 메뉴판 때문에 진우의 물잔이 흔들려 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정유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르르 떨고 있었지요. 아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저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정윤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박용태는 코방귀를 끼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멀쩡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결함 있는 사람을 데려와? 그의 아내도 옆에서 거들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분이랑 한상에서 밥을 먹으라니 입맛이 싹 달아나네. 예, 정윤아.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 아버지부터 좀 치워라. 진우는 수치심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건설 현장의 땀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재수 없는 장애로 불리고 있었지요. 그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메뉴판을 조용히 바로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테이블 아래에서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밑바닥을 보겠다던 위장 외출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박용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의자를 뒤로 젖히며 거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 대길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압니까? 곧 VIP 자산운용이랑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집안이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랑 엮이면 무슨 망신이냐고. 진우는 VIP 자산운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입가에 아주 옅은 조소를 띄웠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구걸하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아나무인한 사내였으니까요. 박 사장님, 사람의 가치가 겉모습이나 신체 조건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가 차분하게 말하자 박용태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서 훈계질이야? 돈도 없고 몸도 성취하는 노인네가 감히. 당장 그 흉측한 가짜 팔 장갑으로 다시 가려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니까. 박용태의 아내는 진우의 의수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우는 다시 천천히 하얀 면장갑을 집어들어 의수 위로 더 씌웠습니다. 딸 정유는 아버지가 겪는 모욕에 참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요. 아빠 나가요. 우리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진우는 정윤의 차가워진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일어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음식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상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박용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연신 거들먹거리며 진우를 벌레 보듯 훑어보았지요. 하지만 진우는 그 모욕적인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는 그 VIP 자산운용의 주인이 지금 당신들 앞에 앉아 있는데 진우의 낡은 점퍼 속에서는 고요하지만 매서운 폭풍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예의 바른 대화가 아니었어요. 예비사위라는 동원은 장인인 진우가 방에 들어와 수모를 당하는 순간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 아래로 스마트폰을 숨긴 채 손가락을 바쁘게 놀리며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요란한 효과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띠링, 꽝입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하세요. 비정한 기계 음성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동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동원은 예비장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두드렸지요. 아씨, 이번엔 무조건 터지는 타이밍이었는데 다 날렸네. 그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더니 옆에 앉은 박용태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나 돈 좀 더 보내줘 봐요. 금방 복구할 수 있어. 이번 판만 더 하면 잭팟이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며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들의 모습이라니요. 진우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박용태 사장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박용태는 허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허허, 녀석도 참. 사내 자식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통이 좀 커서 그래요. 박 사장님, 지금 상견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박이라니요. 진우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지자 박용태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왜 남의 귀한 아들 길을 죽이고 그래?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영광인 줄 알아야지. 진우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테이블 중앙에 놓인 물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의수로 조심스럽게 물병을 잡아 자신의 컵에 물을 따르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박용태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치며 진우의 손등을 팍 쳐냈습니다. 물병이 바닥으로 나뒹굴며 시원한 물이 진우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말았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우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박용태는 혐오스럽다는 듯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을 닦아냈습니다. 어딜 그 징그러운 의수로 물병을 건드려. 당신이 만진 건 병균 옮을 것 같아서 안 마신다니까. 박용태는 테이블 위에 튄 물방울조차 더럽다는 듯 손수건으로 격하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당신 같은 불구가 만진 물을 우리 귀한 아들 보고 마시라는 거야?
정말 무식하기는. 그의 아내 역시 코를 찡그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부터 그 가짜 팔만 보면 속이 메스꺼려서 원. 정윤아, 너 정말 이런 집안에서 자란 거니? 정윤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나가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원 씨,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윤의 외침에도 동원은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지요. 아, 시끄럽게 왜 그래? 우리 아빠 말이 틀린 거 없잖아. 나중에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장인어른도 처신 잘해야지. 동원은 오히려 정윤을 귀찮다는 듯 밀어내며 다시 도박 게임의 레버를 당겼습니다. 진우는 젖은 바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병균 취급하고 딸의 눈물조차 외면하는 이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박용태는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양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이봐요, 한씨. 당신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그 의수부터 내다버려요. 창피해서 어디 같이 다니겠어? 박 사장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제 진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박용태는 코방귀를 끼며 진우의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진심? 돈 없는 노인네가 부잣집 사돈 한번 되어보겠다는 속셈 모를 줄 알아? 우리 대길건설이 VIP 자산운용이랑 계약만 체결하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텐데. 그때 가면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 대문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알았어? 박용태의 오만한 선전포고에 진우는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 앉아 흩어진 장갑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상대방의 밑바닥을 확인하려던 계획은 이제 충분히 달성된 것 같았지요. 동원의 도박 효과음은 끊이지 않았고 박 사장 부부의 비웃음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우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내고 진짜 의장의 모습으로 이들을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진우는 정윤의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정윤아, 걱정하지 마라. 이 아비가 다 해결해 주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라 시장을 호령하던 거물의 그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앞에 놓인 비극이 무엇인지 모르는 박용태 일가에게 진우는 마지막으로 자비 없는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용태 사장의 비아냥거림은 멈출 줄 몰랐고 진우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하얀 장갑을 내려다보았지요. 옆에서 울먹이던 딸 정윤이 참다 못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아빠 팔 그냥 다치신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기계 속으로 팔이 딸려 들어갈 뻔한 동료를 구하려다 이렇게 되신 거라고요. 정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억울함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 팔은 진우에게 있어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린 숭고한 훈장과도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용태는 코끝을 찡그리며 가당치도 않다는 듯 껄껄 웃어댔습니다. 동료를 구해? 허허, 그거 참 눈물 나는 심파극이네. 그래서 남은 게 저 흉측한 의수뿐입니까? 그는 앞에 놓인 비싼 양주를 한 모금 들이켜더니 진우의 면전에 대고 거칠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못 배워서 현장에서 구르다 팔 하나 날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진우는 눈을 감고 과거의 그 뜨거웠던 건설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그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눈앞에 박용태는 그 고귀한 희생을 그저 무식해서 몸 굴린 결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박 사장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당신이 짓는 건물도 없는 법입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대꾸하자 박용태는 기가 막힌다는 듯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노인네가 훈계질이야. 우리 같은 상류층하고 당신은 태생부터 달라. 나 대길건설 박용태야. 그는 연신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며 진우를 밑바닥 인생이라 조롱했지요. 박용태의 아내 역시 부채질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격이 맞아야 사돈을 맺지. 이런 장애인 집안이랑 엮였다간 우리 집 망신이에요. 그녀는 진우의 낡은 점퍼를 보며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을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진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구걸하던 대길건설의 사장이 정작 투자자의 얼굴도 모른 채 독서를 뿜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동호는 여전히 스마트폰 도박 게임에 빠져 기계적인 효과음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진우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진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에 자신의 소중한 딸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는 주머니 속에서 가만히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들어올 준비하게. 박용태는 진우의 그런 행동조차 구질구질한 노인의 뒷수습이라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왜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게? 아니면 일당이라도 청구할 셈인가?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할수록 진우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져만 갔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진우의 주위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낡은 장갑 속에 감춰진 진우의 오른손이 테이블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한 방 안의 권력 구도가 순식간에 뒤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용태가 그토록 찬양하던 상류층의 품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증명될 차례였지요. 진우는 마지막으로 정윤의 손을 꼭 쥐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용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포식자의 것이었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박용태 사장은 옆에 놓아두었던 두툼한 수입차 카탈로그를 집어들더니 진우의 가슴팍을 향해 툭 던지듯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진우의 낡은 점퍼에 부딪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지요.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턱을 치켜들고 진우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한씨.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이 차 보이지? 우리 아들이 요즘 눈여겨보는 모델이야.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박용태는 손가락으로 카탈로그를 가리키며 고액의 지참금을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진우가 대답이 없자 그는 다시 한번 진우의 의술을 노골적으로 비하했지요. 그 병신 같은 팔로 딸 뒷바라지나 제대로 했겠어? 어디서 구걸해서 키운 건 아니지? 그 모욕적인 언사에 옆에 있던 정윤이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던 정윤이 박용태를 향해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빠 모욕하지 마세요. 정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박용태의 아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어디서 천한 집안 딸이 감히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더니 가정교육 한번 눈에 선하네. 아주 못된 것만 배웠어. 박용태의 아내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정윤에게 다가가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정윤의 뺨을 내리칠 기세로 위협하며 정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지요. 버릇없는 년, 오늘 내가 내 버릇을 고쳐놔야 우리 집 며느리 자리라도 꿈꾸겠지. 진우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목숨보다 귀한 딸이 손찌검을 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지요. 진우는 의수를 짚고 천천히 그러나 아주 묵직한 기세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위로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용태의 아내는 진우의 눈빛에 압도되어 치켜들었던 손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내 딸에게 손을 대겠다고 하셨습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사자후보다 강렬하게 방안을 지배했습니다. 박용태는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진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댔지요. 왜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 당신이 돈이 있어, 빽이 있어? 우리가 VIP 자산운용이랑 손잡으면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 진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용태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VIP 자산운용. 그 회사가 당신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배경입니까? 당연하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사가 우리 대길건설을 밀어주기로 했다고. 박용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 회사의 주인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는 손을 잡지 않을 텐데요. 진우의 말에 박용태는 배를 잡고 깔깔대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호는 그 와중에도 게임 아이템을 샀는지 환호성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와, 대박. 아빠, 나 방금 돈 땄어. 지참금 들어오면 이걸로 차 바꿔줘. 집안 식구들 전체가 오직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모습이었지요. 진우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정윤아, 이제 되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볼 필요는 없겠구나. 진우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상대를 단칼에 베어낼 검처럼 날카로웠지요. 박 사장, 오늘 당신이 한 행동들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겁니다. 진우의 마지막 경고에도 박용태 부부는 코방귀를 끼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방 안의 긴장감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진우는 낡은 점퍼 소매를 걷어붙이며 이 추악한 인간들의 마지막 바닥을 지켜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비릿한 욕망과 오만으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한진우 의장은 그동안 묵묵히 견뎌왔던 인내의 시간을 이제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팔을 병균 취급하고 금쪽 같은 딸에게 손찌검하려 했던 이들의 밑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했지요. 진우는 하얀 장갑을 낀 의수를 천천히 들어 올려 식탁 위를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허름한 노인의 것이 아니라 시장을 호령하는 거물의 서늘한 안광을 띠고 있었지요. 진우는 옆에서 떨고 있는 딸 정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박용태 사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제 충분히 보았소. 당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보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말이오. 박용태는 가당치도 않다는 듯 코방귀를 뀌며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위험이 있었지요. 이 혼사는 없었던 일로 하겠소. 내 딸을 이런 오물통 같은 집안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진우의 단호한 파혼 선언에 방 안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용태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혼사를 물러? 야, 이 노인네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파혼을 말해? 감히 우리 같은 집안이랑 엮이는 걸 감지덕지에도 모자랄 판에 장애인 주제에 제정신이야? 박용태의 아내 역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천한 노인네가 감히 우리를 거절해? 우리가 누군지 알고. 분노가 극에 달한 박용태의 아내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얼음 바스켓에 꽂혀 있던 핑크빛 로제 샴페인 병을 낚아챘지요. 그러더니 그대로 한진우 의장의 머리 위로 샴페인을 콸콸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이거나 처먹고 정신 차려. 냄새나는 옷에 향수라도 뿌려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라고. 톡 쏘는 탄산 소리와 함께 분홍빛 액체가 진우의 머리카락과 낡은 점퍼를 사정없이 적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술 냄새가 진우의 온몸을 휘감으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정유는 비명을 지르며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내려 했지만 진우는 가만히 딸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술방울을 닦지도 않은 채 진우는 오히려 박용태 부부를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연하고 당당해서 오히려 샴페인을 부은 박용태의 아내가 뒷걸음질을 쳤지요. 이 샴페인 한 병에 당신들 집안의 운명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쏟아버렸구려. 진우의 말에 박용태는 테이블을 쾅 치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명? 웃기고 있네.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이 우리 운명을 어쩐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 재수없는 의수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 옆에서 아들 동원은 여전히 도박게임 화면만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스 샷. 저 노인네 꼴 좀 봐. 완전 젖은 생쥐꼴이네. 진우는 젖은 점퍼 소매를 가만히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샴페인이 바닥에 카펫으로 스며들며 얼룩을 만들고 있었지만 진우의 자존감에는 단 한 방울의 얼룩도 남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직전까지 이들에게 인간적인 기회를 주려 했으나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렸습니다. 박 사장, 돈으로 쌓은 성벽은 높을지 몰라도 그 안의 사람은 참으로 빈곤하군. 진우는 젖은 의수를 들어 올려 뺨을 타고 흐르는 액체를 쓱 닦아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샴페인에 젖어 대리석 바닥에 끈적한 발자국을 남겼지요. 진우는 딸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저 오만한 박용태가 피눈물을 흘리며 이 샴페인을 핥아서라도 치우고 싶어 할 순간이 올 테니까요. 분홍빛 샴페인이 뚝뚝 떨어지는 호텔 바닥은 얼음판처럼 미끄러웠어요. 한진우 의장이 젖은 몸을 이끌고 밖으로 향하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휘청였습니다. 무거운 의수를 지탱하던 오른팔마저 미끄러운 바닥에 닿으며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 초라한 모습을 본 박용태 사장은 가소롭다는 듯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박용태는 값비싼 구두 끝으로 진우의 투박한 의수를
툭툭 걷어차며 비아냥거렸어요. 아이고, 우리 사돈어른. 술 한 잔에 몸도 못 가누시네. 그 가짜 팔이 무거워서 그런가? 이봐요, 한씨. 당신 팔처럼 당신 인생도 이제 완전히 부러진 거야. 알겠어? 박용태의 아내와 아들 동원도 그 광경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바닥에 엎드린 진우의 위로 차가운 조롱과 샴페인 냄새가 진동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정적을 깨는 굉음과 함께 룸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박차고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그 대열의 맨 앞에는 박용태가 그토록 목을 빼고 기다리던 VIP 자산운용의 김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용태는 반가운 마음에 바닥에 엎드린 진우는 안중에도 없이 김 실장에게 달려갔어요. 어이구, 김 실장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이 난장판은 금방 치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김 실장은 박용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바닥에 엎드린 진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김 실장과 수십 명의 수행원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했지요. 의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용태는 내밀었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사색이 되어 입을 벌렸지요. 의장님? 김 실장님, 지금 누구 보고 의장님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김 실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용태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뵙고 싶어 하던 우리 VIP 자산운용의 한진우 의장님이십니다. 진우는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위엄있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샴페인에 젖어 엉망이 된 하얀 장갑을 벗어 던지자 날카롭고 단단한 의수의 본체가 드러났지요. 박용태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만방자했던 박용태의 아내와 아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진우는 수행원이 건네준 고급 손수건으로 젖은 의수를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박용태의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진우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박용태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내 의수가 징그럽다고 했나? 내 딸이 천한 집안 자식이라고 했고? 아닙니다, 의장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용태는 자신의 뺨을 수차례 내려치며 비굴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에는 단 한 방울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지요. 당신이 쏟은 건 샴페인이 아니라 대길건설의 마지막 기회였소. 김 실장, 대길건설과의 모든 투자 논의를 백지화하게.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대출건도 전수조사에서 즉시 회수 절차 밟도록. 진우의 명령 한마디에 박용태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용태는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끌려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의장님, 회수라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처절한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진우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딸 정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지요. 정윤아,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꼴 보게 해서. 진우는 엉망이 된 낡은 점퍼를 벗어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비록 옷은 적고 몸은 고되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맑았지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던 추악한 인간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으니까요. 진우는 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이 라이트를 밝히며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진우는 화려한 차에 오르기 전 자신의 의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이 투박한 손이야말로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진짜 VIP라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답니다. 어둠이 깔린 도심 속으로 거물의 차량 행렬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의 위험을 증명한 한 노인의 위장 외출은 그렇게 통쾌하고도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